2000년 10월 강원도 깊은 산골. 오래된 저수지의 물을 빼는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바닥이 드러나자 인부들의 삽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진흙 속에 묻혀있던 대형 철제 상자 하나. 겉면은 시멘트로 빈틈없이 봉인되어 있었지요. 그 뚜껑이 열리는 순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안에는 5구의 유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감정 결과 이 유골의 주인은 16년 전인 1984년 여름 강원도 계곡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국내 중견 재벌 성진그룹 한정수 회장의 일가족 5명이었습니다. 회장 부부, 장남 부부, 그리고 겨우 5살이던 손녀까지. 당시 경찰은 계곡과 산자락을 샅샅이 뒤졌지만 시신은커녕 신발 한 짝도 찾지 못했습니다. 납치라면 몸값을 요구했을 것이고 실족사라면 5명이 동시에 빠질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세상은 이 사건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속에 가라앉아 있던 진실은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가리키는 곳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84년 8월 14일 화요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자리한 성진그룹 본사 건물 7층 회장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한정수 회장이 비서실로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쉰다. 일정 다 비워. 받은 사람은 수석비서 정만호 상무였습니다. 전화기를 든 채 잠시 멍해졌다가 반사적으로 되물었지요. 회장님, 내일이 광복절 공휴일이니 모레 하루만 비우면 되겠습니까? 그래, 금요일 하루만 비워놓으면 돼. 정 상무는 성진그룹에서 15년을 근무했지만 한정수 회장이 자진해서 휴가를 쓰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창립 기념일에도 설과 추석에도 반나절이면 출근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소문은 본사 안에서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회장님이 가족을 데리고 강원도 계곡으로 피서를 간다더라. 손녀를 무척 예뻐하시는데 아이가 물놀이를 하고 싶다고 졸랐다더라. 직원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지요. 성진그룹, 건설과 유통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중견 재벌이었습니다. 70년대 중동 건설 붐을 타고 급성장했고 한때 재계 서열 2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동 경기가 꺾이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건설 과잉 투자의 후유증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신문 경제면에 성진건설의 자금난 기사가 한두 번 실리기 시작한 것이 그 무렵이었지요. 그래도 한정수 회장은 태연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지금 버티면 다 우리 세상이야. 임원 회의에서 그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58배 나이에도 등이 꼿꼿하고 목소리에 기가 서 있는 사람이었지요. 8월 14일 저녁 6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정수 회장의 자택. 3층짜리 양옥집 마당에는 검은색 대우 로얄 승용차 한 대와 성진그룹 로고가 붙은 하늘색 봉고차 한 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짐을 꾸리는 소리가 분주하게 들렸지요. 서윤아, 할아버지가 이거 들어줄까? 한정수 회장이 거실 바닥에 앉아 손녀의 조그만 가방 지퍼를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5살 한서윤, 도톰한 볼에 까만 눈이 반짝이는 아이였지요. 오른손에는 노란 오리 인형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계곡에 물고기 있어요? 있고 말고 이만한 것도 있어. 잡아도 돼요?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잡아줄게. 한정수 회장은 사업 자리에서는 차갑기로 유명했지만 손녀 앞에서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장님 약점은 서윤이 하나 라는 말이 돌 정도였지요. 부인 이순옥 여사는 부엌에서 밑반찬을 아이스박스에 담고 있었습니다.
55세.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은 모습이 늘 깔끔한 인상을 주는 분이었지요. 동네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고 성진그룹 사모님치고는 소탈하다는 평을 듣는 분이었습니다. 이 동네는 가게가 없을 테니 반찬을 넉넉히 가져가야 해요. 이순옥 여사가 장남 며느리 박소영에게 말했습니다. 박소영은 33, 서울 토박이에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조용하고 성실한 여자였지요. 시어머니 곁에서 찬을 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고기는 제가 양념해 왔어요. 연탄불에 구우면 맛있을 거예요. 장남 한태주는 마당에서 차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32세. 성진건설 기획실에서 전무 직함을 달고 일하고 있었지요. 아버지만큼 카리스마가 있지는 않았지만 꼼꼼하고 실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진그룹의 차기 후계자로 누구나 그를 점찍고 있었지요. 한태주는 짐을 다 싣고 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이 튜브랑 물놀이 장난감은 챙겼지? 응, 봉고차 뒷좌석에 넣었어. 그래, 아버지가 이 계곡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다. 나도 어렸을 때 딱 한 번 가봤는데. 한태준이 잠시 추억에 잠기듯 말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 출발 준비가 끝났습니다. 원래는 가족 모두 같은 차를 타려 했지만 짐이 많아 차를 나눠 타기로 했지요. 대우 로얄 승용차에는 한정수 회장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옆에 이순옥 여사가 앉았습니다. 성진그룹 봉고체는 한태준이 운전을 하고 박소영이 뒷좌석에서 서윤이를 안았지요. 아버지, 먼저 출발하시면 제가 따라갈게요. 그래, 천천히 와. 한정수 회장이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녀 서윤이가 봉고차 뒷창에 얼굴을 딱 붙이고 할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들었지요. 두 대의 차가 압구정동 골목을 빠져나가 경부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80년대 중반의 서울이었습니다. 올림픽대로가 아직 전 구간 개통 전이던 시절이고 강남 일대에도 빈 땅이 군데군데 남아있던 때였지요.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양옆으로 논밭이 펼쳐졌고 라디오에서는 조용필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강원도 인제까지는 꽤 먼 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중앙고속도로가 아직 개통되기 전이라 서울에서 홍천을 거쳐 인제까지 가려면 국도와 지방도를 한참 달려야 했지요. 좁은 2차선 도로에 커브가 잦았고 가로등도 드문 구간이 많았습니다. 한정수 회장은 운전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중동건설 현장에서 직접 트럭을 몰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순옥 여사가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자 회장이 웃었습니다. 걱정 마. 이 길은 눈 감고도 달릴 수 있어. 밤 10시가 넘어서야 두 대의 차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이름도 없는 작은 계곡 옆에 자리 잡은 민박집이었습니다. 산골민박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대문 옆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지요. 민박집이라 해도 거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체 한 동에 별채 두 동이 전부인 소박한 시골집이었지요. 마당에 차 소리가 들리자 민박집 주인 장복만 씨가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60 중반의 장 씨는 은퇴한 초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 산골에 들어와 민박을 운영한 지 5년째였지요. 어이구, 오셨습니까?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장 씨는 미리 전화를 받고 별채를 정성껏 준비해 두었습니다. 방 두 칸에 작은 부엌이 딸린 별채였지요. 장 씨의 아내가 방마다 이불을 깔고 모기향까지 피워놓았습니다. 한정수 회장이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방이 깜깜했지만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가 가까이 들렸습니다. 바람에 섞여오는 풀 냄새가 서울과는 전혀 다른 공기를 만들었지요. 그때 그대로야. 회장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20여 년 전 성진건설을 막 일으키던 시절에 아내와 단둘이 찾아왔던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민박집도 없이 계곡과 바위 위에서 별을 보며 밤을 샜었지요. 여보, 여기 많이 달라졌지요?
이순옥 여사가 옆에서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달라진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고 물소리가 그대로야. 그게 좋아. 봉고차 뒷좌석에서 잠이 든 서윤이를 한태준이 안아내렸습니다. 아이는 아버지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깊이 잠들어 있었지요. 노란 오리 인형은 여전히 작은 손에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윤이 이 방에 눕혀 이불 따뜻하게 해놨어. 이순옥 여사가 안방 이불을 들추며 말했습니다. 한태준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눕히자 서윤이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물고기. 어른들이 나직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산골 밤 공기에 조용히 퍼졌지요. 짐을 대충 풀고 나자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긴 운전에 모두 지쳐 있었지만 한정수 회장은 마당에 잠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별이 하늘 가득 박혀 있었지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서윤이가 좋아하겠다. 회장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순옥 여사는 남편의 팔을 잡고 별채로 들어갔지요. 그 뒤를 장남 한태준과 며느리 박소영이 따랐습니다. 별채 문이 닫히고 민박집 마당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계곡 물소리만이 변함없이 흘러갔습니다. 이것이 5사람이 함께 보낸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때 아무도 없었지요. 다음 날 1984년 8월 15일 광복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장복만 씨가 아침 6시에 일어나 본체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전날 밤 한 회장의 부인이 밑반찬을 넉넉히 가져왔지만 장 씨 부부는 정성 들여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준비했지요. 시골 인심이 그러했습니다. 아침 준비됐는데 손님들 깨워도 될까? 장 씨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먼 길 오셨으니 피곤하셨을 거야. 7시가 넘었습니다. 장 씨는 슬슬 별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국이 식기 전에 알려드려야겠다 싶었지요. 별채 마루에 올라서는 순간 장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방도 건넌방도 문이 활짝 열린 채였지요. 손님, 아침 준비됐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 씨가 안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불이 대충 걷혀 있었고 가방들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노란 오리 인형이 이불 위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지요. 건넌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옷가지와 짐이 그대로인데 사람만 없었습니다. 장 씨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자가용과 봉고차가 어젯밤 그 자리에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아두었던 고무신과 운동화 5켤레만 보이지 않았지요. 아, 산책을 나가셨나 보다. 장 씨는 그리 생각하고 본체로 돌아갔습니다. 계곡 쪽으로 아침 산책을 나가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산에 오면 이른 아침에 산책을 나가는 일이 흔했으니까요. 9시가 되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기척이 없었습니다. 정오가 지났습니다. 장 씨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아무리 산책이라도 이렇게 오래 걸릴 리가 없는데. 장 씨는 혼자서 계곡 아래쪽과 뒷산 초입까지 걸어가 보았습니다. 인적은 없었고 부른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계곡물은 평소처럼 졸졸 흐르고 있었고 바위 위에는 이슬만 맺혀 있었지요. 오후 2시, 장 씨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오후 4시, 장 씨는 면사무소까지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이 산골 민박에는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차를 타고 10여 분을 나가야 면소재지가 나왔고 거기서 공중전화를 써야 했지요. 경찰서입니까? 여기 인제군 쪽 민박집인데요. 손님 5분이 아침부터 안 보입니다. 차는 그대로인데 사람이 없어요. 관할 인제경찰서에 접수된 시각은 오후 4시 20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뒤흔든 강원도 계곡 재벌 일가족 실종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5시 반. 순찰차 한 대에 경찰관 2명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과학수사 장비가 갖춰진 시대가 아니었지요. 경찰관들은 별채 안팎을 둘러보고 계곡 주변을 손전등으로 비춰보았습니다. 차가 2대 다 있으니 멀리 간 건 아닐 겁니다. 근처 어딘가 길을 잃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아도 5명 중 단 1명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복만 씨는 그날 밤 별채 마루에 앉아 계곡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넘게 이 산골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불안한 밤은 처음이었다고 훗날 말했지요. 계곡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습니다. 물소리만 변함없이 흘렀습니다. 어젯밤 5 식구의 웃음소리가 퍼지던 바로 그 마당에는 이제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5명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차도 놓아두고 짐도 놓아두고 아이의 인형까지 놓아두고 마치 잠깐 바람 쐬러 나간 것처럼 사라진 사람들. 그 답을 찾기까지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8월 16일 토요일 아침, 인제경찰서 형사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날 저녁 접수된 실종 신고가 단순한 산행 조난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지요. 실종자가 국내 중견 재벌 성진그룹의 한정수 회장, 일가족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건의 무게는 단숨에 달라졌습니다. 인제경찰서장이 직접 수사 지휘에 나섰고 강원도경찰국에도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날 오전 경찰 병력 40여 명이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여기에 소방구조대, 지역 예비군, 마을 주민들까지 합류하면서 수색 인원은 100명을 훌쩍 넘었지요. 수색 범위는 민박집을 중심으로 반경 5km, 계곡 상류와 하류, 양쪽 산자락, 등산로와 임도까지 사람이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뒤졌습니다. 혹시 계곡에 빠졌을 수 있으니 물속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색대장의 지시에 따라 잠수 경험이 있는 소방대원들이 계곡의 깊은 소를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물속에서 나온 것은 돌멩이와 나뭇가지 뿐이었지요. 계곡 하류로도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인제에서 홍천 방향으로 흐르는 물줄기를 따라 20여 킬로미터를 뒤졌지만 시신은커녕 옷 조각 하나, 신발 한 짝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산자락 수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뒷산 능선을 넘고 숲길을 헤치고 바위틈까지 살폈지만 사람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수색대원들이 목이 쉬도록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산울림뿐이었지요.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색이 계속되는 동안 현장 감식도 진행되었습니다. 별채의 내부를 살핀 결과 이상한 점이 몇 가지 확인되었지요. 첫째, 짐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옷가지, 세면도구, 아이 장난감, 물놀이 용품, 심지어 이순옥 여사의 핸드백 안에는 지갑이 그대로 들어 있었고 그 안에 현금 수십만 원이 고스란했습니다. 한정수 회장의 가죽 서류 가방도 건넌방 구석에 놓여 있었지요. 둘째, 차량 열쇠가 방 안에 있었습니다. 승용차 열쇠는 안방 장롱 위에, 봉고차 열쇠는 건넌방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떠난 것은 아니라는 뜻이었지요. 셋째, 5살 서윤이의 노란 오리 인형이 이불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인형을 그토록 꼭 쥐고 다니던 아이가 인형을 두고 나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아두었던 신발 5켤레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한정수 회장의 등산화, 이순옥 여사의 고무신, 한태준의 운동화, 박소영의 슬리퍼, 서윤이의 분홍 고무신. 5사람은 분명 신발을 신고 별채를 나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발이 딛고 간 길이 어디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감식반은 별채 주변의 땅바닥도 살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8월의 마른 흙바닥에 선명한 발자국이 남기 어려웠고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하루가 넘는 시간이 흘러 있었으니까요. 수색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언론이 본격적으로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회장, 일가족 5명, 계곡에서 감쪽같이 증발. 신문 사회면에 굵은 글씨로 기사가 실렸고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연일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성진그룹 한정수 회장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건 자체가 워낙 기이했기 때문이었지요. 5명이 짐도 차도 돈도 다 놓아두고 사라졌다. 시신도 없고 흔적도 없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전국에서 제보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강릉 바닷가에서 그 가족을 봤다. 속초, 시외 버스터미널에서 비슷한 사람을 봤다. 부산행 열차에 중년 부부가 타고 있었다. 경찰은 한 건 한 건 확인해 나섰지만 단 하나도 사실과 맞아떨어지는 제보는 없었습니다. 수사본부는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계곡 실족사였습니다. 새벽에 산책을 나갔다가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뎌 급류에 빠졌을 가능성이지요. 계곡 상류에는 수심이 깊은 소가 여러 곳 있었고 8월이라 수량도 적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린 직후였다면 물살이 거셀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 가설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성인 4명이 동시에 물에 빠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한 사람이 빠졌다 해도 나머지가 구하려 뛰어들다. 함께 빠졌다는 시나리오를 억지로 만들어 볼 수는 있었지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시신이 한 구도 발견되지 않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류 20여 킬로미터를 샅샅이 뒤졌는데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경찰 내부에서도 이 가설은 일찌감치 힘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납치였습니다. 한정수 회장은 국내 중견 재벌의 수장이었습니다. 80년대에는 기업인 납치 사건이 덜어 있었고 거액의 몸값을 노린 범행 가능성은 충분했지요. 특히 인적 드문 산골, 민박이라는 장소는 납치범에게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성진그룹 본사와 한정수 회장의 자택 전화에 감청 장치를 설치하고 몸값 요구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편지도 쪽지도 어떤 형태의 접촉도 없었습니다. 납치를 했다면 몸값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요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납치범의 행동 패턴과 맞지 않았지요. 물론 납치 후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시신이나 유류품이 어딘가에서 발견되어야 했습니다. 5명의 시신을 흔적 없이 처리한다는 것은 웬만한 조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납치설 역시 시간이 갈수록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세 번째 가설. 이것이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널리 퍼진 추측이었습니다. 자진 잠적설. 한정수 회장이 사업 압박을 이기지 못해 가족을 데리고 스스로 도망쳤다는 것이지요. 이 가설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성진그룹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70년대 중동 건설 호황 때 벌어들인 돈을 국내 부동산과 유통사업에 쏟아부었지만 80년대 들어 경기가 꺾이면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고 있었지요. 성진건설은 협력업체에 줄 공사 대금도 밀리기 시작했고 은행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성진이 올해를 넘기기 어렵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이런 상황에서 회장이 가족과 함께 사라졌으니 세간의 해석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빚더미에 깔려서 야반도주한 거 아니야? 가족 데리고 해외로 빠진 거지 뭐. 돈 챙길 거 챙기고 동남아 어디로 튄 거라더라. 이런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실제로 80년대에는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이 가족과 함께 잠적하는 일이 가끔 있었지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이야기가 오가면서 자진 잠적설은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굳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도 석연치 않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차를 놓고 갔다는 것이었지요. 도주를 하려면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산골에서 차 없이 5명이 이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돈과 서류 가방까지 두고 갔습니다. 야반 도주를 하는 사람이 현금과 중요 서류를 놓아두고 가겠습니까? 경찰은 출입국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한정수 회장과 가족 5명의 여권, 출입국 기록에는 8월 14일 이후 어떠한 출국 내역도 없었습니다. 가명 여권을 만들었을 가능성까지 수사했지만 단서는 나오지 않았지요. 은행 계좌도 조사했습니다. 한정수 회장 명의의 계좌에서 실종 직전에 거액이 인출된 흔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월급이 통장에 그대로 찍혀 있었지요. 도망칠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수색은 8월 말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보름이 넘는 대대적 수색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결정적 단서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딘가에 살아있다. 는 쪽과 이미 죽었을 것이다. 는 쪽이 팽팽했지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 어느 쪽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9월이 되자 수색 인원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10월에는 수사본부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되었지요. 언론 보도도 뜸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는 신문 일면을 장식하던 기사가 어느새 사회면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사건의 관심을 완전히 앗아간 일이 벌어졌습니다. 1984년은 그해 가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진 학생 시위와 노동쟁의로 온 나라가 소란스러웠던 해였습니다. 정치적 격변의 와중에 일개 기업인 실종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급격히 밀려났지요. 이듬해 봄이 되자 사건은 거의 잊혔습니다. 경찰 수사 기록에는 미제 도장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끝까지 놓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진태 경위. 사건 당시 인제경찰서 형사과 소속으로 이 사건의 주임 수사관이었습니다. 50세, 경기도 이천 농가 출신으로 순경시험에 합격해 경찰에 들어온 뒤 30년째 형사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과묵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한번 물면 안 놓는 사람이라는 평이 있었지요. 박경희는 수사본부가 축소된 뒤에도 홀로 사건 파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퇴근 후 관사에 돌아와서도 기록을 펼쳤고 주말이면 계곡 주변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물었지요. 그날 밤이나 새벽에 낯선 차를 보신 적 없습니까? 큰 트럭이나 평소에 보지 못하던 사람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주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산골에서 한밤중에 바깥을 내다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 사람, 계곡 상류 쪽에서 약초를 캐며 사는 노인 김판석 씨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날 새벽에 트럭 소리를 들은 것 같기도 해. 이 산골에 트럭이 올 일이 없는데 싶었는데 그냥 잠이 와서 넘겼어. 몇 시쯤이었습니까? 새벽 4시쯤이었을 거야. 닭이 첫 번째 울기 전이었으니까. 트럭을 직접 보셨습니까? 아니, 소리만 들었어. 굉장히 큰 소리였어. 보통 트럭이 아니라 덤프트럭 같은 큰 차 소리였지. 박경희는 이 진술을 기록했습니다. 새벽 4시경 민박집 인근에서 대형 트럭 소리. 의미 있는 단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요. 박경희가 집요하게 파고든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출입국 기록과 전입신고, 주민등록 변동 내역이었지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어딘가에서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병원에 가도, 은행에 가도, 숙소에 묵어도 기록이 남습니다. 5명이나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 안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박경희는 전국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한정수 회장 일가족의 신원 조회를 의뢰했습니다. 은행 계좌 거래 내역도 추적했지요. 8월 14일 이후 5명의 이름으로 된 어떤 거래도 어떤 이동 기록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외로 출국한 기록도 없었습니다.
당시 출입국 관리 사무소의 기록은 수기로 관리되는 부분이 많았지만 박경희는 김포국제공항과 김해공항, 부산항 출입국 기록까지 일일이 대조했습니다. 어디에도 5명의 이름은 없었지요.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사라질 수 있는가? 박경희는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5명은 살아있지 않다. 누군가가 이들을 해쳤고 시신을 철저하게 숨겼다. 하지만 확신은 확신일 뿐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시신이 없으니 살인을 입증할 수 없었고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도 부족했습니다. 박경희의 상관은 말했습니다. 진태야,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증거 없이는 수사를 계속할 수가 없어. 다른 사건도 밀려 있고. 박경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제 사건 파일을 자신의 사물함에 넣어 두었을 뿐이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5년, 86년, 87년. 해가 바뀔 때마다 박경희는 사건 파일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파일을 덮을 수도 없었지요. 87년 여름, 박경희는 인제를 떠나 원주로 발령이 났습니다. 짐을 꾸리면서도 미제 사건 파일만큼은 챙겼지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사건 가지고 있어? 언젠가는 풀릴 거야. 사라진 사람은 어딘가에 있어. 반드시. 원주에서, 그 다음은 춘천에서, 그리고 다시 서울에서 박경희는 경감이 되고 경정이 되었지만 해마다 8월이 되면 인제 계곡을 찾았습니다. 별채가 있던 민박집은 장복만 씨가 세상을 떠난 뒤 폐가가 되어 있었지요. 풀이 무성하게 자란 마당에 서서 박경희는 물끄러미 계곡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물은 변함없이 흘렀습니다. 16년 전 그 밤에도 이렇게 흘렀을 것입니다. 그 물소리 속에 5사람의 비명이 묻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박경희는 생각했습니다. 1994년 박진태는 경정 계급으로 명예퇴직했습니다. 20살에 경찰에 들어와 60의 경찰을 떠난 묵묵한 형사의 마지막이었지요. 퇴직하는 날 그는 개인 사물함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가지고 다닌 인제 계곡 일가족 실종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그가 손수 쓴 메모가 빼곡했지요. 후임 형사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그 파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진태는 잠시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가져간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그는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그렇게 16년이 흘렀습니다. 1984년 여름에 사라진 5사람을 기억하는 이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성진그룹은 새 주인 아래에서 되살아났고 세상은 올림픽을 치르고 민주화를 거치고 새 천년을 맞았지요. 하지만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퇴한 박진태, 전경정. 그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둘이 살면서도 해마다 8월이면 인제 계곡을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가는 것이었지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또 거기 가요? 가서 뭘 해요? 그냥 가는 거야. 안 가면 마음이 안 놓여서. 그리고 또 한 사람. 한정수 회장의 막내딸 한서진. 사건 당시 21살.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어 그 여행에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 화를 면한 이유였습니다. 한서진은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와 올케, 어린 조카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삼촌 한정호가 성진그룹을 맡아 운영하면서 그녀에게도 형식적인 생활비는 보내주었지만 한서진은 그것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아버지 가족이 사라져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질문이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한서진은 대학을 졸업하고 조용히 교직에 몸담았습니다. 성진그룹과 거리를 두고 평범한 삶을 살아갔지요. 하지만 해마다 8월 15일 광복절이 되면
집 안작은 방에 가족 사진을 꺼내놓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웃고 있었고, 어머니는 단정하게 앉아 있었고, 오빠는 서윤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늘 그랬듯이 노란 오리 인형을 쥐고 있었지요. 어디 계세요? 한서진이 사진을 향해 나직이 말했습니다. 꼭 찾을게요. 2000년. 새 천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6년. 세상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보급되고, 인터넷이 깔리고, 휴대전화를 가진 사람이 부쩍 늘었지요. 서울에는 높은 건물이 빼곡히 들어섰고, 강원도 산골에도 포장도로가 닦였습니다. 하지만 인제 계곡의 물은 여전히 같은 곳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 아래 누구도 모르는 곳에 5사람의 진실이 아직 잠들어 있었지요. 그 진실이 깨어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한정수 회장에게는 이복 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정호. 아버지 한병철 선대 회장이 후처에게서 얻은 아들이었지요. 한정수보다 12살 아래. 사건이 일어난 1984년 당시 46세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성진그룹의 집안 사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진그룹의 창업주 한병철, 경상북도 안동 출신의 이 사람은 한국전쟁 직후 서울에 올라와 작은 건설 자재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 가게가 성진상회가 되었고, 성진상회가 성진건설이 되었고, 성진건설이 성진그룹이 되었지요. 맨손으로 일군 사업이었습니다. 한병철에게는 본처 소생의 장남 한정수가 있었습니다. 본처 김씨는 정수가 8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한병철은 3년 뒤에 재혼했습니다. 후처, 윤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한정호였습니다. 같은 아버지의 아들이었지만 두 형제의 위치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한정수는 장남이었고 돌아가신 본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한병철은 정수에게 각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업 현장에 데리고 다녔고 대학 졸업 후 곧바로 회사에 들여 실무를 맡겼지요. 정수는 중동 건설 현장에서 3년을 지내며 현장 경험을 쌓았고 30대 중반에 성진건설 사장에 올랐습니다. 한병철이 70년대 말 지병으로 은퇴하면서 한정수는 자연스럽게 성진그룹 회장 자리에 앉았지요. 한정호는 달랐습니다. 후처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아버지 한병철이 정호를 미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장남 정수에게 쏟는 관심과 기대에 비하면 정호에게 돌아가는 몫은 늘 부족했지요.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어른들은 정수에게 인사하느라 바빴습니다. 큰아들이 장래가 촉망스럽다. 역시 장손답다는 칭찬이 오갔지요. 정호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아이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정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상을 받아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지요. 한병철은 상장을 힐끗 보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잘했다. 형은 그때 전교 1등을 했었지. 정호가 훗날 검찰 조사에서 꺼낸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어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말했지요. 한정호는 서울시내 사립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당연하다는 듯이 성진그룹에 입사했습니다. 1962년 24살 때의 일이었지요. 처음에는 성진유통 영업부에 배치되었습니다. 성진건설 본사가 아니라 유통 계열사에 넣은 것은 형 정수의 뜻이었습니다. 정호는 건설 쪽보다 유통이 맞을 거야.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표면적으로는 적성을 고려한 배치였지만 그 이면에는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건설이 성진그룹의 핵심이었고 유통은 부수적인 사업이었으니까요. 핵심에서 한 발 떨어뜨려 놓겠다는 것이었지요. 한정호는 군말 없이 유통 쪽에서 일했습니다. 실제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진유통의 서울 시내 도매, 거래선을 넓혔고
지방 대리점 관리 체계를 정비했지요. 80년대 초에는 성진 유통의 매출이 전년 대비 30% 넘게 오르는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가 그룹 내에서 크게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한정수 회장의 관심은 늘 건설 쪽에 쏠려 있었고 임원 회의에서 유통 실적이 언급되는 일은 드물었지요. 한정호는 부회장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실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룹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한정수 회장이 측근들과 상의해서 내렸고 정회계는 사후에 통보가 갈 뿐이었지요. 임원들 사이에서 한정호의 별명은 그림자였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자리만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지요. 형과 아우 사이에 결정적인 균열이 생긴 것은 1983년이었습니다. 그해 성진그룹은 대규모 레저, 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강원도 일대에 스키장과 콘도를 짓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지요. 한정수 회장은 이 사업에 그룹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강원도를 관광의 중심으로 만들 거야. 이건 성진의 미래다. 한정호는 반대했습니다. 형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중동 쪽 공사 대금도 아직 못 받은 게 있고 국내 부동산 시장도 불안합니다. 이 규모의 투자는 위험합니다. 한정수 회장은 아우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넌 늘 그래. 겁이 많아서 큰일을 못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자네는 유통이나 잘 챙겨. 임원 회의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한정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그날 회의가 끝난 뒤 정호가 복돼서 비서에게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유통이나 잘 챙겨라.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비서는 읽을 수 있었다고 훗날 증언했습니다. 레저 단지 사업은 결국 추진되었습니다. 한정수 회장의 뜻대로였지요. 하지만 사업은 처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부지 매입 비용이 예상을 넘었고 인허가 과정도 지지부진했습니다. 84년에 접어들면서 자금 압박은 심해졌고 성진건설의 유동성은 급격히 악화되었지요. 바로 그 84년 8월 한정수 회장이 가족을 데리고 강원도 계곡으로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1984년 8월 17일 한정수 회장 일가족의 실종 소식이 성진그룹 본사에 전해진 것은 경찰 수색이 시작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비서실장 정만호 상무가 인제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곧바로 부회장 한정호에게 보고했지요. 부회장님, 회장님, 일가족이 강원도에서 실종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한정호는 잠시 침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경찰에 전폭적으로 협조하게, 그리고 임원 긴급 회의를 소집해. 그날 오후 성진그룹 본사 회의실에 임원 15명이 모였습니다. 한정호는 상석에 앉아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일가족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바라지만 그때까지 그룹 경영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비상 경영 체제를 맡겠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정수 회장의 장남 한태준도 함께 실종된 상황이었으니 그룹 내에서 경영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호뿐이었지요. 한정호는 그날부터 회장 집무실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상 경영이 시작되자 한정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림자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결단력 있고 빠른 경영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레저 단지 사업이었습니다. 한정수 회장이 심혈을 기울이던 바로 그 사업을 한정호는 취임 한 달 만에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그룹이 버틸 수 없습니다. 출혈을 멈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미 투입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손실로 처리하는 결정이었지만 한정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결단에 대해 경제신문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라고 평했지요. 이어서 성진건설의 국내 공사 수주 규모를 축소하고 수익성이 낮은 사업부를 정리했습니다. 인력 감축도 단행했지요.
쓰라린 선택이었지만 그룹의 재무 구조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85년, 86년이 지나면서 성진그룹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87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3저 호황, 그러니까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의 경제 호황기가 성진그룹에도 훈풍을 불어넣었지요. 성진건설은 국내 아파트 건설, 붐에 올라타 매출이 급증했고 성진유통도 소비 경기 회복에 힘입어 흑자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재계에서는 한정호를 두고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형이 벌려놓은 것을 동생이 수습했다. 오히려 한정호 부회장이 경영 능력이 더 나은 것 아니냐. 한정호는 이런 평가에 대해 공개적으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까운 측근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형님이 돌아오시면 자리를 돌려드릴 거야. 나는 지키고 있을 뿐이야. 겸손한 말이었지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말이 진심이었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89년, 사건이 일어난 지 5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한정호 측의 법률 대리인이 법원에 실종 선고 청구를 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었지요. 실종 선고가 확정되면 법적으로 사망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이 개시되고 재산 처분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법원은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1990년 초에 한정수 회장, 일가족 5명에 대한 실종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한정수 회장의 성진그룹 지분은 법정 상속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장남 한태준도 함께 실종 선고 대상이었으므로 한정수의 재산은 생존한 직계비속인 막내딸 한서진에게 상속되었지요. 하지만 한서진은 그룹 경영에 관여할 뜻이 없었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도 않았습니다. 한정호는 자신의 기존 지분에 더하여 비상경영 과정에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고 이사회의 전폭적 지지를 얻어 사실상의 경영권을 장악했습니다. 비상경영체제, 비상이라는 글자가 떨어져 나가고 한정호는 명실상부한 성진그룹 회장에 취임했지요. 1990년 봄, 성진그룹 본사 로비에 걸린 역대 회장 사진 옆에 한정호의 사진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성진그룹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한정호는 건설과 유통이라는 기존 축에 레저와 호텔 사업을 더했습니다. 83년에 형이 추진하다 중단시킨 바로 그 레저 사업을 규모를 줄이고 위치를 바꾸어 다시 시작한 것이지요. 이번에는 성공했습니다. 강원도 속초 인근에 들어선 성진리조트는 개장 첫 해부터 높은 가동률을 기록했고 뒤이어 제주대도 호텔을 세웠습니다. 90년대 초에는 그룹 본사를 여의도에서 강남 테헤란로의 신축 빌딩으로 이전하며 새 시대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92년에는 재계 서열 1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정수 회장 시절 20위권이던 것을 한정호가 끌어올린 것이지요. 경제 잡지에 한정호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기자가 물었지요. 형님이신 한정수 전 회장의 실종 이후 혼자서 그룹을 이끌어 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한정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형님은 큰 그림을 그리신 분입니다. 저는 그 그림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형님이 돌아오실 때를 위해서요. 기자는 기사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정호 회장의 눈가에 잠시 그늘이 지는 듯했다. 형에 대한 그리움인지 혼자 짊어진 무게에 대한 피로인지 기자로서는 알 수 없었다. 한정호의 부상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한서진, 한정수 회장의 막내딸, 사건 당시 대학생이었던 그녀는 어느덧 30을 넘긴 여자가 되어 있었지요. 한서진은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창업주의 손녀이자 전 회장의 딸이라는 배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소박한 삶이었지요. 동료 교사들은 한서진이 재벌가 출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서진은 삼촌 한정호와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했습니다. 설과 추석에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지요. 한정호 쪽에서 생활비나 지원금을 보내오면 한서진은 그것을 받되 필요 이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한서진의 속마음은 달랐지요. 한서진은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자료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신문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경찰 수사 경과를 정리해 노트에 적었지요. 아버지의 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시기 전에 혹시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나요? 성진그룹 안에서 아버지와 갈등이 있던 사람은 없었나요? 삼촌, 그러니까 한정호 부회장에 대해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신 적 있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뚜렷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오랜 비서였던 정만호 전 상무가 의미심장한 말을 한 적이 있었지요. 서진아, 네 아버지는 강원도 떠나시기 일주일 전에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만호야, 내가 이번 여행 다녀와서 정호 문제를 정리해야겠다. 더는 미룰 수가 없어.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 했는데 회장님이 더 이상 말을 안 하셨어. 정호 문제를 정리하겠다. 무엇을 정리하겠다는 것이었을까요? 한서진은 이 말을 노트에 적고 밑줄을 3번 그었습니다. 한서진은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직후인 1984년 9월 성진건설 인재 현장 사무소에 현장 소장 최용식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사표를 내고 출국한 것이었습니다. 최용식, 44세. 성진건설에서 12년간 근무한 중견 관리자였지요. 인제군 일대의 도로 공사를 감독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도 안 되어 느닷없이 퇴사하고 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서진은 성진그룹 인사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옛 부하 직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최용식이라는 사람, 원래 해외에 나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 가족도 서울에 있었고 퇴직금도 제대로 안 받고 갔다더라. 왜 그 시점에 갑자기 출국했을까? 무엇으로부터 도망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보낸 것일까? 한서진은 이 이름도 노트에 적어 두었습니다. 최용식. 나중에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열쇠가 될지 그때는 아직 알 수 없었지요. 한서진이 이런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의심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삼촌 앞에서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성진그룹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단 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1995년 8월 해마다 인제 계곡을 찾는 은퇴한 형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인에게서 전해 들은 한서진은 그해 8월 15일에 인제 계곡을 찾았습니다. 폐가가 된 민박집 마당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진 60줄의 산에 계곡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지요. 실례합니다. 혹시 박진태 전 경정님이신가요? 남자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오? 한서진입니다. 한정수의 딸이에요. 박진태 전 경정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한서진을 바라보더니 나직이 말했지요. 많이 컸구만. 내가 조사할 때 사진으로만 봤는데. 두 사람은 계곡가 바위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물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한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경위님,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된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가족이 스스로 사라진 게 아니라고 믿어요. 박진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살아있는 사람은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어. 5명이 10년 넘게 흔적이 없다는 건 살아있지 않다는 뜻이오. 그러면 누가 그런 짓을 한 건가요? 박진태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소. 하지만 수사를 하면서 한 가지 원칙은 늘 가지고 있었소.
사건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을 봐라. 그게 수사의 기본이오. 한서진은 아무 말 없이 계곡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지요. 한서진이 말했습니다. 경위님,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증거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박진태가 한서진을 돌아보았습니다. 한 선생, 조급해하지 마시오. 진실은 영원히 숨겨지지 않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소. 이 계곡, 물도 계속 흐르지 않소. 언젠가는 물 밑에 있는 것도 위로 떠오르게 되어 있소. 한서진은 그날의 대화를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5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 새천년이 밝았지요. 한정호 회장은 62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진그룹은 그의 손아래에서 재계 15위에 탄탄한 중견 재벌로 자리 잡았고, 한정호 자신은 재계의 원로 경영인으로 존경을 받고 있었지요. 한서진은 37세에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마음이 삶의 다른 부분을 밀어내고 있었지요. 박진태는 66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고 해마다 인제까지 가는 길이 점점 힘겨워졌지요. 하지만 그 해도 역시 8월에 계곡을 찾았습니다. 세 사람의 시간은 각기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었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한정수 일가족이 왜 사라졌는지 그 답을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것. 하지만 2000년의 가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16년 동안 물속에 잠들어 있던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저수지 보수 공사를 맡은 이름 없는 인부의 삽 한 번이었지요. 2000년 10월 14일 월요일, 강원도 인제군 계곡 상류. 그 저수지는 지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작은 농업용 저수지였습니다. 상울짜기 사이 움푹 팬 지형에 콘크리트 둑을 쌓아 물을 가둔 것으로 1960년대 말에 만들어졌지요. 주변 마을 논에 농업용수를 대기 위한 시설이었지만 워낙 외진 곳이라 관리가 허술했습니다. 둑 한쪽에는 이끼가 두껍게 끼어 있었고 숨은 손잡이는 녹이 슬어 돌아가지도 않았지요. 30년 넘게 한 번도 완전히 물을 뺀 적이 없는 저수지였습니다. 2000년 들어 인제군청에서 노후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저수지도 보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둑의 균열을 점검하고 바닥 퇴적물을 준설하려면 물을 완전히 빼야 했지요. 9월 말부터 배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양수기 2대를 설치해 물을 계곡 하류로 빼내는 작업이었지요. 30여 년치물이었으니 보름 가까이 걸렸습니다. 10월 초 수면이 절반쯤 줄었을 때부터 바닥에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진흙과 낙엽이 두텁게 쌓여 있었고 군데군데 나뭇가지와 돌멩이가 박혀 있었지요. 특별할 것 없는 오래된 저수지 바닥의 모습이었습니다. 10월 14일 오전, 물이 거의 다 빠지고 바닥 퇴적물을 정리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인부 5명이 장화를 신고 진흙 속으로 들어갔지요. 저수지에서 가장 깊은 지점은 둑 안쪽 중앙부였습니다. 수심이 4m가 넘었던 곳이라 퇴적물도 가장 두꺼웠지요. 인부들이 삽으로 진흙을 퍼내는데 한 사람의 삽 끝에 단단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뭐가 있네. 처음에는 바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삽으로 긁어보니 금속 느낌이었지요. 진흙을 더 걷어내자 회색빛 표면이 드러났습니다. 돌도 아니고 쇠도 아닌 것 같은 거친 질감. 시멘트였습니다. 인부 반장 이종구 씨가 다가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시멘트 덩어리가 왜 여기에 있어? 삽과 곡괭이로 주변을 더 파내자 시멘트로 덮인 물체의 전체 윤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길이 약 2m, 폭 1m, 높이 1m, 남짓한 직육면체였지요. 모서리 부분에서 시멘트가 일부 떨어져 나간 곳을 보니 안에 철제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철제 상자를 시멘트로 봉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종구 반장은 20여 년간 토목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보관하는데 쓰는 철제 컨테이너를 무수히 온 그가 이것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이거 현장 컨테이너 아니야? 근데 왜 시멘트로 싸서 물속에 가라앉혀 놨지? 인부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번졌습니다. 이종구 반장은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직감에 작업을 즉시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인제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여기 저수지 바닥에서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시멘트로 봉인된 철제 상자인데 크기가 상당합니다. 경찰에 연락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전 11시 인제경찰서 형사과에서 형사 2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저수지 바닥에 내려간 형사들은 철제 상자를 둘러보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런 물건이 이런 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지요. 누군가가 일부러 가져와서 일부러 시멘트로 봉인하고 일부러 물속에 가라앉힌 것이 분명했습니다. 본서에 보고합니다. 추가 인력과 감식반 출동을 요청합니다. 오후 2시 강원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감식반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감식반원 4명과 형사 6명. 저수지 주변에 출입 통제선이 설치되었고 현장 보존 조치가 이루어졌지요. 감식반은 먼저 철제 상자의 외형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크기를 재고 시멘트 상태를 살폈지요. 시멘트는 두께가 평균 5cm 정도였고 상자 전체를 빈틈없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물에 잠겨 있었음에도 시멘트가 크게 손상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일반 시멘트가 아닌 고강도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보였지요. 이거 깨려면 공구가 필요합니다. 감식반이 전동 해머와 정을 가져왔습니다. 시멘트를 조심스럽게 깨기 시작했지요. 겉면을 깨자 안쪽에 철판이 드러났습니다. 녹이 심하게 슬어 있었지만 철판의 두께와 강도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상자의 윗면, 그러니까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의 시멘트를 모두 제거하자 경첩이 달린 철제 뚜껑이 나타났습니다. 뚜껑과 본체 사이도 시멘트로 메워져 있었지요.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감식반원이 정으로 틈새의 시멘트를 조금씩 드러냈습니다. 30여 분이 걸렸지요. 마침내 뚜껑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5구의 유골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지런히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나란히 눕혀 놓은 것처럼. 뼈는 세월에 의해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었지만 형태는 비교적 온전했습니다. 시멘트 봉인 덕에 외부 환경으로부터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큰 유골 내 구와 작은 유골 한 구. 작은 유골은 상자의 가장 안쪽, 그러니까 큰 유골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뼈였지요. 유골 사이사이에는 부식된 옷감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옷이었을 것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사가 있었지요. 그 가운데서 몇 가지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금반지 한 쌍. 안쪽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만 부식 때문에 바로 판독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성용 손목시계 2점. 하나는 금색 케이스의 가죽 밴드, 다른 하나는 은색 스틸 밴드였지요. 두 시계 모두 멈춰 있었습니다. 여성용 귀걸이 한 쌍, 진주 장식이 달린 작은 귀걸이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분홍색 고무신 한 켤레. 다른 물건들에 비해 상태가 비교적 양호했지요. 고무 재질이라 쉽게 부식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크기로 보아 4, 5살 정도의 아이 것이었습니다. 감식반 팀장 유재혁 경감이 장갑을 낀 손으로 분홍 고무신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잠시 그것을 바라보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건 아이 거야. 현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인부들 중 한 사람이 저수지 툭 위로 올라가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가 고개를 돌리고 누군가는 입을 손으로 막았지요. 유재혁 경감이 무정의를 들었습니다. 본청에 보고합니다. 인제군 소재 저수지 바닥에서
시멘트 봉인, 철제 상자 발견, 내부에서 유골 5구 확인, 감정 의뢰가 필요합니다. 대형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당일 저녁 텔레비전 뉴스에 속보가 나갔지요. 강원도 인제군의 한 농업용 저수지 바닥에서 시멘트로 봉인된 철제 상자가 발견되었으며 내부에서 5구의 유골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한 감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이 소식을 전할 때 텔레비전 앞에서 그 뉴스를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서진이었지요. 서울 시내 작은 아파트 거실. 퇴근 후 저녁을 먹다가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속보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인제군 저수지, 유골 5구 발견. 시멘트 봉인 철제 상자. 한서진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인제, 계곡 상류. 5구. 한서진은 텔레비전 앞에 선 채로 미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세차게 뛰었지요. 16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정말로 가족이라면 하는 두려움도 밀려왔지요. 한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한 아파트로 전화를 걸었지요. 경위님, 뉴스 보셨어요? 수화기 너머 박진태 전 경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떨리는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지요. 봤소. 한 선생, 침착하시오. 아직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소. 하지만 박진태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인제 계곡 상류 저수지라면 내가 16년 동안 생각해 온 것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소. 한서진이 물었습니다. 경위님도 저수지를 의심하셨던 건가요? 의심이라기보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소. 5명이 흔적 없이 사라지려면 시신을 완전히 숨겨야 하오. 땅에 묻으면 언젠가 드러나고 태우면 흔적이 남소. 물속이 가장 확실하지. 그런데 그 계곡 주변에서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깊은 물이라면 상류 저수지밖에 없었소. 한서진은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내일 인제로 가볼게요. 한 선생, 마음은 이해하오. 하지만 지금은 경찰이 일할 때요.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오. 그게 가장 현명한 거요. 한서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도 눈이 감기지 않았지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올케, 서윤이. 16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던 가족이 어쩌면 그 차가운 물속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찾고 싶었지만 찾기가 두려운 그런 밤이었습니다. 10월 15일. 유골과 유류품은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감정 항목은 크게 3가지였죠. 첫째, 유골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 둘째, 사인 규명을 위한 법의학적 소견. 셋째, 유류품의 감정 및 분석. DNA 감정을 위해서는 대조 시료가 필요했습니다. 경찰은 한정수 회장의 생존 가족을 수소문했고 막내딸 한서진의 존재를 확인했지요. 10월 17일 강원지방경찰청 소속 형사 2명이 서울에 있는 한서진을 찾아갔습니다. 한서진 씨, 인제 저수지에서 발견된 유골의 신원 확인을 위해 DNA 대조 시료가 필요합니다. 혈액 채취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한서진은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유골이 5구라고 했지요. 혹시 그 중에 어린아이의 유골도 있었나요? 형사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매우 어린아이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지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서윤이, 우리 서윤이. 그것이 그녀가 한 말의 전부였습니다. 체혈은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서진은 팔을 내밀며 말했지요. 빨리 결과를 알려주세요. 16년을 기다렸어요. 감정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00년 당시의 DNA 감정 기술은 지금에 비하면 속도가 느렸지요. 시료 추출부터 분석 대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16년간 물속에 잠겨있던 유골에서 DNA를 추출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지요. 국가수 법의학과 박주영 박사가 감정을 맡았습니다. 박 박사는 유골의 치아와 대퇴골에서 시료를 채취했지요. 치아는 뼈 중에서도 DNA가 가장 잘 보존되는 부위였습니다. 감정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유류품 분석도 병행되었습니다. 금반지 안쪽의 글씨를 정밀 세척하자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수순옥이라는 이름과 함께 결혼 연도인 1957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정수와 이순옥 부부의 반지였지요. 남성용 손목시계 중 금색 케이스의 것은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성진건설 창립 20주년 기념 회장 한정수. 성진건설이 임직원에게 배포한 기념품이 아니라 회장 본인에게 만들어진 특별 제작품이었지요. 유류품만으로도 유골의 신원이 거의 특정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확정하려면 DNA 감정 결과가 나와야 했지요. 10월 2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형사과장 김동식 경감이 직접 국가수로 결과를 받으러 갔지요. 박주영 박사가 감정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5구의 유골 모두 DNA 추출에 성공했습니다. 대조 시료인 한서진 씨의 DNA와 비교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박 박사는 감정서를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유골, 남성, 사망 당시 추정 연령 50대 후반. 한서진 씨와 부녀 관계에 해당하는 DNA 일치율을 보입니다. 한정수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유골, 여성, 추정, 연령 50대 중반. 한서진 씨와 모녀 관계에 해당합니다. 이순옥으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 유골, 남성, 추정 연령 30대 초반. 한서진 씨와 남매 관계에 해당합니다. 한태준으로 추정됩니다. 네 번째 유골, 여성, 추정 연령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세 번째 유골과 부부 관계 추정이 가능한 유전적 조합을 보이며 다섯 번째 유골과 모자 관계에 해당합니다. 박소영으로 추정됩니다. 다섯 번째 유골, 박 박사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여아, 추정 연령 4살에서 6살 사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유골의 자녀에 해당하는 DNA 일치율을 보입니다. 한서윤으로 추정됩니다. 김동식 경감은 감정서를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6년 전의 미제 사건, 대한민국 전체가 궁금해했던 그 사건의 실종자들이 저수지 바닥에서 발견된 것이었지요. 감정서에는 한 가지 더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인에 관한 법의학적 소견이었지요. 5구의 유골, 모두 두개골에서 둔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골절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주영 박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유골, 한정수 추정, 좌측 두정골에 함몰 골절, 타격 면적과 깊이로 보아 무거운 둔기에 의한 강한 충격입니다. 한 번의 타격으로 치명상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유골, 이순옥 추정, 후두골에 선형 골절, 뒤에서 가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유골, 한태준 추정, 전두골과 좌측 측두골에 각각 골절, 2차례 이상 타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유골, 박소영 추정, 우측 두정골 함몰 골절. 다섯 번째 유골, 한서윤 추정. 박 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측 측두골의 골절. 성인에 비해 두개골이 얇고 약한 유아의 뼈에 가해진 충격입니다. 의도적 타격으로 판단됩니다. 5살짜리 아이에게까지 둔기를 휘둘렀다. 감정서를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몸서리를 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지요. 박 박사는 추가 소견을 덧붙였습니다.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유골의 손목과
발목 부위에서 결박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골막 손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범행 전 또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묶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범행이었습니다. 5명을 결박하고 둥이로 살해하고 철제 상자에 넣어 시멘트로 봉인한 뒤 저수지 깊은 곳에 가라앉혔다. 이 모든 과정을 새벽 어둠 속에서 실행하려면 치밀한 사전 준비와 여러 명의 가담자가 필요했을 것이지요. 10월 30일 강원지방경찰청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발표에 나섰지요. 1984년 8월 강원도 인제군에서 발생한 성진그룹 한정수 회장 일가족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견장은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지요. 금월 14일 인제군 소재 농업용 저수지에서 발견된 유골 5구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5구의 유골은 DNA 감정 및 유류품 분석을 통해 1984년에 실종된 한정수 당시 58세, 이순옥 당시 55세, 한태준 당시 32세, 박소영 당시 30세, 한서윤 당시 5세로 확인되었습니다. 회견장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또한 법의학적 감정 결과 5구 모두 두개골의 둔기에 의한 치명적 골절이 확인되었으며 일부 유골에서 결박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본 사건을 단순 실종이 아닌 계획적 살인 사건으로 판단하고 미제 사건 재수사 전담팀을 편성하여 전면 재수사에 착수합니다.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지요. 용의자가 있습니까? 시멘트 봉인 철제 상자의 출처는 확인되었습니까? 성진그룹 관계자의 연루 가능성은 있습니까? 경찰청장은 한 가지만 대답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6년 전 묻혔던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이날 저녁 한서진은 서울 시내 한 장례식장에 빈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직 유골이 반환되지 않았으니 장례를 치를 수 없었지요. 대신 집 안작은 방에 들어가 가족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꼿꼿한 자세, 어머니의 단정한 미소, 오빠의 듬직한 어깨, 올케의 조용한 눈매, 서윤이의 까만 눈과 두 볼. 사진 속 가족은 16년 전 그대로 웃고 있었습니다. 한서진은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래도록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음소리는 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침묵이 어떤 울음보다 깊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한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찾았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 계신지 이제 알았어요. 차갑고 어두운 데 계셨구나. 16년이나. 한서진은 눈물을 닦고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경위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물 밑에 있는 것은 언젠가 위로 떠오른다고. 그 말이 맞았어요. 같은 시각, 서울 강남 성진그룹 본사 회장실. 한정호 회장은 텔레비전 뉴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차를 가져왔지만 손을 대지 않았지요. 화면에는 기자회견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16년 전 실종 일가족 유골 확인, 둔기 살해,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 재수사 전담팀 편성. 한정호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회장실에서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지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16년에 걸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저 불빛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한정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혼잣말이었지요. 올라왔구나. 그 세 글자에 담긴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2000년 11월 1일 강원지방경찰청 4층 대회의실. 미제 사건 재수사 전담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팀장은 강원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오경수 경감, 45세, 강원도경에서 강력사건 수사 경력 20년을 쌓은 베테랑이었지요. 과묵하고 꼼꼼한 성격에 부하들 사이에서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이라는 평이 있었습니다. 전담팀 인원은 형사 8명에 과학수사 요원 2명, 총 11명이었지요. 16년 전의 미제 사건을 다시 파헤치기에 넉넉한 인원은 아니었지만 오 경감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인원이 많다고 사건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단서를 정확히 읽고 하나하나 끝까지 추적하는 겁니다. 첫 회의에서 오 경감이 팀원들에게 한 말이었지요. 오 경감은 수사의 첫 단추로 한 사람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11월 3일 토요일 오전,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백발의 등이 조금 굽은 노인이 서 있었지요. 박진태 전 경정, 올해 66이었습니다. 박 선배님, 강원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오경수 경감입니다. 인제 계곡 사건 재수사 전담팀을 맡게 되었습니다. 박진태는 잠시 오 경감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시오. 기다리고 있었소. 거실 탁자 위에 낡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누렇게 바랜 16년 된 미제 사건 파일이었지요. 그 옆에는 박진태가 직접 쓴 수첩 3권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다 있소. 내가 16년간 모은 거요. 오 경감이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당시 수사 보고서 4본, 현장 감식 기록, 목격자 진술 조서, 출입국 조회 결과, 은행 거래 내역 조회서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지요. 수첩에는 박진태 본인의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의문점, 추적 결과, 그리고 수없이 밑줄 그어진 이름들. 오 경감은 수첩을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한참을 읽다가 고개를 들어 박진태를 바라보았지요. 선배님, 이 수첩에 적힌 것들이 이번 수사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박진태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오 경감, 내가 16년간 풀지 못한 것을 당신이 풀어주시오. 부탁이오. 오 경감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담팀의 수사는 크게 3갈래로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철제 상자의 출처 추적. 둘째, 시멘트 성분 분석. 셋째, 당시 목격자 재조사. 오 경감은 이 3갈래가 하나의 지점으로 모일 것이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정확했지요. 첫 번째 갈래, 철제 상자의 출처. 저수지에서 인양된 철제 상자는 건설 현장에서 자재와 공구를 보관하는데 사용하는 현장용 컨테이너였습니다. 크기와 구조로 보아 대형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규격품이었지요. 수사팀은 상자에서 제조사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녹이 심했지만 상자 안쪽 바닥 모서리에 제조사 각인이 남아 있었지요. 대한철강 제7325. 대한철강은 1970년대부터 건설용 철제 구조물을 납품하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대한철강의 과거 납품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회사는 90년대 말에 부도가 나폐업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세무신고 서류와 납품 대장 일부가 국세청 기록 보관소에 남아 있었지요. 형사 2명이 닷새에 걸쳐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지요. 제7325 컨테이너 1982년 6월 성진건설 주식회사에 납품. 수량 20기. 성진건설, 성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였습니다. 오 경감은 이 결과를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진건설에서 나간 물건이 성진 회장 일가족의 관이 된 거요. 수사팀은 성진건설의 당시 자재 관리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성진그룹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성진그룹 법무팀은 처음에 과거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회신했지만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하자 태도가 바뀌었지요. 며칠 뒤 성진건설 본사 지하 서류 창고에서 80년대 자재 관리 대장이 발견되었습니다.
수기로 작성된 두꺼운 장부였지요. 수사팀은 대장을 한 페이지씩 넘기며 제7325 컨테이너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1982년 납품, 인제군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 배치, 1983년 본사 자재 창고로 회수, 그리고 1984년 7월 폐기 처분 기재, 처분 사유란에는 노후 파손이라고 적혀 있었고 담당자 서명란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용식. 당시 성진건설 인재 현장 소장이었지요. 수사팀은 폐기 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했습니다. 당시 폐기를 맡았던 고철 수거 업체를 찾아가 기록을 대조했지요. 업체 사장은 낡은 장부를 뒤적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84년 7월에 성진건설에서 컨테이너를 수거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의 성진 쪽에서 받은 건 철근 폐자재뿐이에요. 폐기 처분으로 기록되었지만 실제로는 폐기되지 않았다. 컨테이너는 어딘가로 빠돌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컨테이너가 16년 뒤 저수지 바닥에서 5구의 유골을 품은 채 발견되었지요. 두 번째 갈래, 시멘트 성분 분석, 국가수 화학분석과에서 철제 상자에 사용된 시멘트의 성분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시중 시멘트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시멘트에 비해 압축 강도가 월등히 높았고 특수 혼화제가 포함되어 있었지요. 화학 분석과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이 시멘트는 교량이나 댐 같은 대형 토목 구조물에 사용하는 고강도 특수 배합 시멘트입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 건설사가 자체 배합 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만들어 쓰는 겁니다. 수사팀은 80년대 강원도 일대에서 교량이나 댐 공사를 수행한 건설사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그 목록에 성진건설이 있었지요. 1983년부터 85년까지 성진건설은 인제군과 홍천군 경계 지역에서 국도 교량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교량 공사에는 당연히 고강도 시멘트가 사용되었지요. 수사팀은 당시 성진건설에 시멘트 배합 기준서를 입수해 저수지에서 발견된 시멘트 성분과 대조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했지요. 혼화제의 종류와 비율, 골재의 입도 분포, 시멘트 자체의 화학 조성, 모든 항목이 성진건설의 자체 배합 기준과 동일했습니다. 오 경감이 분석 보고서를 읽고 말했습니다. 컨테이너도 성진건설 것이고 시멘트도 성진건설 것이다. 이 범행에 성진건설 내부자가 관여한 것은 이제 사실상 확정이요. 세 번째 갈래, 목격자 재조사, 박진태 전 경정의 수첩에 적혀있던 이름, 약초꾼 김판석. 1984년 당시 사건 현장 인근에서 약초를 캐며 살던 노인으로 사건 당일 새벽에 대형 트럭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던 사람이었지요. 수사팀은 김판석 씨를 찾았습니다. 그는 이미 86세의 고령이었지만 다행히 인제 인근 요양원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지요. 오 경감이 직접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김, 어르신, 오래전 일을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1984년 8월 15일 새벽 트럭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더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신지요? 김판석 씨는 등받이에 기대 앉아 눈을 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지요. 그때 그 경찰 양반한테도 말했는데 새벽에 큰 차 소리가 났어. 닭 울기 전이니까 4시쯤이었을 거야. 그런데 말이지. 김 씨가 눈을 떴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빼먹은 게 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소리가 2번이었어. 2번이라면요? 처음에 큰 차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어. 그러니까 민박집 쪽에서 위로 저수지 쪽으로 올라가는 소리. 그게 한참 있다가 또 내려오는 소리가 났어. 같은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엔진 소리가 비슷했어. 그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글쎄 1시간은 됐을 거야. 아니 1시간 반쯤 됐을 수도 있고. 정확히는 모르겠어. 다만 2번째 소리가 나고
좀 있으니까. 닭이 울었으니까 그때가 5시 반쯤이었을 거야. 오 경감은 이 진술을 들으며 머릿속에서 시간표를 그렸습니다. 새벽 4시경 대형 트럭이 민박집 부근에서 저수지 방향으로 올라감. 새벽 5시 반경 같은 트럭이 내려옴. 그 사이 약 1시간 반. 그 1시간 반 동안 트럭 위에 실린 것을 저수지에 가라앉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지요. 어르신, 혹시 트럭의 색깔이나 모양은 기억이 나십니까? 그건 못 봤어. 어두웠으니까. 다만 소리로 봐서는 보통 트럭이 아니었어. 덤프트럭이나 레미콘 같은 큰 차 소리였지. 내가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그런 차 소리는 알아. 건설 현장에서 쓰는 대형 차량. 오 경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세 갈래의 수사 결과가 모이자 오 경감은 팀원들을 모아놓고 정리했습니다. 하나, 유골이 담긴 철제 컨테이너는 성진건설에 납품된 것이고 84년 7월에 폐기 처분으로 위장되어 빠돌려졌다. 폐기 처리 담당자는 당시 인재 현장 소장 최용식이다. 둘, 시멘트는 성진건설이 교량 공사에 사용하던 특수배합, 시멘트와 성분이 일치한다. 이 시멘트를 구할 수 있었던 사람은 성진건설 내부자뿐이다. 셋, 사건 당일 새벽 민박집 인근에서 건설용 대형 차량으로 추정되는 트럭이 저수지 방향으로 올라갔다 내려온 정황이 있다. 모든 단서가 성진건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 경감은 칠판에 하나의 이름을 크게 적었습니다. 최용식, 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최용식, 사건 당시 44세, 성진건설에서 12년간 근무한 중견 현장 관리자였습니다. 수사팀은 최용식의 인사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972년 입사, 인제, 홍천, 강릉 등 강원도 일대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현장 소장까지 올랐지요. 성실하고 과묵한 사람이라는 인사평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4년 9월,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 남짓 뒤에 최용식은